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연구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신은철 선생님 모셔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며칠이죠? 정확하게? 미국 시각으로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월 6일 오전 9시경부터 네. 뭐 CNN 등을 통해서 이제 개표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 하루 정도 걸린다고 네, 봐야 그 정도 걸린다. 그렇죠. 시간대가 이제 쭉 있으니까. 예. 예. 원래도 오래 걸리긴 했는데 요즘은 또 우편 투표 때문에 우편 투표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표 용지의 도착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생겼기 때문에 네네. 하루 정도는 좋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사항들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투표 전에 예. 직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신 누가 이기느냐와 관련된 밀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 선거 뭐 다른 곳보다도 일단 스윙 스테이트 7곳에서 결국 승부가 가린다 그러는데 예. 동향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예.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면은. 러스트벨트의 푸른 장벽 트리오. 예.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은 50대 50 박빙해서 해리스 야구세. 약 우세, 약간 네, 우세.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지 싶고, 네바다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존재하기야 합니다만, 네. 뭐 젊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최서쪽에 있는 그 리노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여러 해 전부터 또 테크 산업을 유치를 하면서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르게 많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네바다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민주당 야구세다. 민주당 다만 우세다. 그 격차가 워낙 박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합주로 주목할 만은 하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듯하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서부나 남동부주의 스윙 스테이트들, 애리조나, 그 다음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뭐 그 선거위원회 뭐 네네. 지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네네. 또한 이제 모금 실적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 애틀랜타 교외 지역의 해리스 모금 실적이 바이든 시절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계 포함 아시아계 많이 살죠. 예, 네. 혹은 이제 2017년 6월에 있었던 조지아 제6구 재보선을 계기로 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내고 민주당으로 넘어왔으나 옹업하라면 이제 공화당을 변함없이 찍는 이제 대졸 백인 여성들, 예.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 그러면 조지아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애리조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TSMC가 네. 이제 공장을 조기 착공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예. 이제 또 임신중절 관련 이제 주민투표가 대통령, 상원, 연방하원 선거와 같이 실시됩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대도시와 근교, 특히 이제 피닉스나 투싼 쪽에서는 임신중절 이슈에 좀 더 이제 치중을 하고 있다면, 뭐 네. 트럼프의 뭐 맥케인 비하 발언이나 반민주주의 발언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골 지역에서도 결국에는 표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는 뭐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 것과 같이 뭐 이민 이슈를 정면 돌파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들어서면은 네. 수도 공급 문제가 존재하지 그렇죠. 이 않습니까? 동네는 또 건조한 지역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 공급 문제를 건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다각적인 선거 전략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블루월이라고 하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으나 네.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간당간당한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라는 이제 후보의 그런 예. 이제 독특한 면 때문에 일어나는 그렇죠.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꼭 지켜야 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공화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마크 로빈슨 뭐 부지사, 예. 뭐 이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현직 주지사 겸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서도 좀 워낙 논란이 될 법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을 위원회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흑인 나치 발언, 네.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이 올린 듯한데 이제 히틀러의 저서인 마인캄프에 대한 호평, 플러스 알파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도전한 바가 있는 알 샤프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명한 민권 운동가인데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어야 한다. 오. 로빈슨이 또 이런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공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다 박제가 돼서 예, 이렇게 심지어는 드러났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하한 적도 있고 음. 흑인 여성이나 남성 가리지 않고 비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 원래도 이제 민주당이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주지사 관저 정도는 지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는 로빈슨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마한 강경 후보이다 보니까는 네네. 민주당 쪽에서 아예 트럼프와 로빈슨과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제 한 세트로 딱 이렇게 한번 꼬치로 딱 꿰가지고 예. 이제 다 원래 이제 공화당이 잘하는 전략. 공화당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특히 트럼프 시기부터는 낸시 펠로시나 척 슈머 같은 양당 지도부의 이제 서열 1위들을 극좌파로 규정을 합니다. 극좌파로 규정을 한 다음에 시골이나 소도시,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 거주지에 나온 민주당 정치인들을 그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두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굴비 엮듯이 엮어서 이제 뭐 별명도 만들고 극좌파로 규정을 해서 반감을 자극하는 세트로 몰고 가는 예, 그런 전략을 굉장히 공화당이 효과적으로 써왔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전략을 역으로 한번 펼쳐볼 수가 있게 현재까지는 되었다는 좀 겁니다. 그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먹혀 되나요?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likely voters 그러니까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그렇죠. 즉 등록 유권자보다도 이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9대 49 동률이 나왔습니다. 동률, 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깝깝해지는데요. 네, 굉장히 갑갑해지죠. 그러니까 네. 어떻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블루홀을 깨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예. 지금 자기가 지켜야 될 지역들을 또 지켜야 되는 예. 몸이 몇 개라도 지금 부족할. 네, 그게 4년 전과는 다른 게 4년 전에는 언론들이 이제 그 바이든의 우세를 꾸준히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게 대면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이 주의회 양원의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방이든 주 단위든 지역 단위든 공화당이 이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런 모든 조직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지지층을 이제 최대한 동원을 하는 식으로 하고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기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시골과 소도시 출신 선거 운동원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시골 소도시에 쫙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미국 선거가 이렇게 예. 공중전, 광고도 예. 중요하지만 이제 가가호 방문하는 예, 지상전이 굉장히 지상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구도 자체가 게리 맨더링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편향적이어서 유리하잖아요. 보면. 민주당이 대도시나 근교 지역을 제외하면 후보를 거의 안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주 하원만 하더라도 서너 곳 정도를 제외하면은 후보를 다 내보낸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과 소도시 지지층도 최대한 규합을 해보려던 차에 예. 로빈스 스캔들이 딱 터져버리니까 터지면서 어떻든 간에 예. 뭔가 이제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예, 라는 그런 분위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예.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에 이제 지금 트럼프로서는 꼭 지켜야 되는데 예.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또 개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아, 보면은 예. 여기서 이제 그 수개표로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수개표가 다 손으로 다 모든 거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보면은. 맞습니다. 그 선관위 역할을 하는 조지아의 선거위원회가 친트럼프 다수파이다 보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조지아의 모든 카운티에다가 수개표를 하시오라고 지시를 일괄적으로 하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표에 대한 이제 우려가 다시 이제 부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알면서도 결집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문제가 또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진짜 조지아를 지키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쭈 이거 봐라 네. 라는 이제 심리가 들어서 바로 그럼 우리가 그거죠. 정말 가서 그래 찍지 뭐 라고 네. 한다 이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선거는 되게 다양합니다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그런 이제 스탬프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버터플라이 나온 것처럼 예. 이제 펀치식으로 찍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투표식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 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수개표를 한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만약 박빙으로 가면 조지아주만 또 이제 한 3, 4일씩 걸리면서 예, 그럴 수 며칠씩 있습니다. 또 갈 수도 있겠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조지아주에서 또 이 주지사가 또 트럼프와 또 적절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리를 상당히 두려는 모습이 또 보이면서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캠프가 2018년에 처음 주지사에 나왔을 브라이언 적에는 캠프 주지사죠. 예, 보면은. 언더도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의 표를 받아서 경선에서 이기고자
전기 톱으로 이제 뭐 나무를 자른다든가 픽업 트럭을 뭐 그런 톱 같은 걸 가득 싣고서 몰고 다니는가 블루 칼라 이미지를 부각을 해서 결국에는 경선에서 이겼고 그거 18년 선거 본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시 이제 흑인 여성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주지사 후보와 붙어보니까 박빙이었다는 거죠. 50대 48 수준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캠프가 이제 주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특히 2020년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 집권한 후에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산을 끌어와서 일자리를 유치를 하고 또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거부 시도에 반대를 하면서 18년과 다르게 굉장히 온건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화당 내 온건 보수파 이미지를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조지아주 한번 뭐 방송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예. 상당히 이제 주지사가 온건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일자리, 뭐 실용적인 노선을 걷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예. 또 그 전에는 또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예,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뭐 배신자는 어쩌네 규탄을 했어도 캠프가 이제 22년 공화당 경선에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승리를 했을 승리했죠. 뿐더러 예, 예. 에이브럼스와의 재대결에서도 굉장히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22년 상원 선거와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애틀랜타 근교입니다. 캠프가 그 애틀랜타 근교에서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심지어는 에이브럼스를 앞선 카운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시골과 소도시에서의 우세와 합쳐버리니까 압도적인 민주당이 뭐,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건데 반대로 당시에 이제 공화당 상원 후보였던 허셜 워커는 뭐 임신 중절 발언이라든가 강경 성향이라든가 또 트럼프와의 유착 관계라든가 관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교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약점이 20년 상원 결선 그러니까 12월 6일에 있었던 그 선거 당시에 그의 약점을 아주 톡톡히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공화당 네. 이렇게 봤는데 네. 그 내에서 또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또 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 우리처럼 딱 뽑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상원, 뭐 하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실 뭐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지역구가 중요하죠. 예. 어떻든 다시 이제 전체적인 판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요즘에 뭐 미국의 선거와 관련되는 많은 방송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해리스가 이제 블루월에서 승리하면은 당연히 이제 승리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키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면 시나리오상 보면은 아무래도 선거인단이 제일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요 블루월 트리오 중에서 진짜로 이제 척도가 될 법한 곳을 꼽으라면 사실은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 백인 인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시골이나 소도시여도 미국 고유의 이제 중소 제조업 도시들이 많았다 보니까는 네네. 블루 칼라 이미지가 남아있을 법도 한데 위스콘신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낙농업 지대입니다. 농민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제 농업지대. 예. 대평원 진보주의 시대의 전성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 때문에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은 그 백인 인구가 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백인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에서보다 이제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소수인종 인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더라도 네. 초박빙의 접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21세기의 이제 위스콘신 대선 결과를 한번 찾아보셔도 오바마를 제외하면은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1%포인트 이상으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엘고어든 존 케리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는 곳이 위스콘신이다. 예.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위스콘신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편 투표가 지금처럼 이제 확대가 되기 전에도 네. 투표율이 미국에서 손꼽히게 높은 주입니다. 오. 그 말인즉슨 양당에서 어느 쪽이 지지층을 최대한 규합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스콘신을 제일 보수적이면서도 이제 양당 지지층이 어느 정도로 결집을 했는가 이제 척도로 네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인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요 네. 세 중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펜실베니아가 핵심이다라고 네. 하지만 오히려 선생님 보시기에는 위스콘신 만만치 않은 예. 그런 곳이다. 예. 이번에도 초박빙이 될 것이고 예. 결국은 누가 더 집결을 끌어내느냐. 예. 누가 이기실 것 같으세요? 위스콘신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의 수성 가능성이
바이든 시절보다는 조금 좀 높다고 높아졌다.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네. 바이든보다는 해리스한테 많이 우호적인 게 특히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해리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긍정적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현직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어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게 별로 예, 없었고. 희석되었던 존재감이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작용한다. 있거든요. 야, 이럴 때 보면 이제 괜히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적당히 앉아서 안 다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음. 어떻든 간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여론에 그리고 예. 이제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예,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 펜실베니아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아찔합니다. 보면은 막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항상 1%죠 보면? 뭐 지난 대선과 거의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이든이 아마 반올림을 해서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겼지 실상은 그거보다 작은 걸로 0.0 몇 %. 예,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펜실베니아 주에서 여론조사는 보면 유의미하게 1%를 훌쩍 뛰어넘는 적은 거의 없이 예, 항상 거의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렇게 박빙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위스콘신과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임스 카빌이라고 1992년 대선 당시에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클린턴의 그 유명한 빌 클린턴의 이제 승리에 아주 혁혁하게 기여한 걸로 유명한 분이죠. 펜실베니아 특히 중부를 펜실베니아 안에 있는 엘라베마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부 지역에 거주하는 시골과 소도시 네. 혹은 이제 주정부 소재지 그러니까 주도인 해리스버그 주변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원래부터 공화당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 보니까는 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사실은 공화당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표를 받아와야 네네. 펜실베니아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건데 트럼프가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석탄산업 서양화 발언 덕분에 그걸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서쪽에 예, 특히 이제 피츠버그 주변에 예, 몰락한 이제 석탄 철강지대의 노동자들의 아주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걸 이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노동자들 상당수가 변함없이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그걸 자기들의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서도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박빙으로 계속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공화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이제 그대로인데 예. 결국은 이제 누가 우리 지지자들을 더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서 예.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드느냐 이 네, 이제 펜실베니아도 사실은 그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과는 이제 그 구성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다르죠. 블루칼라 노동자냐 농민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두 개 주 모두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쪽의 지지층을 더 잘 규합하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지층을 규합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일 예. 확실한 방식은 이제 광고죠. 예. 맞춤형 광고. 그래서 보면은 뭐 다양한 라디오 광고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실제로 보면 펜실베니아 쪽에서의 어떤 광고전 이거는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흘러간다? 아니면 누가 더 돈을 많이 부어놓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금이나 인력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은 해리스 쪽이 해리스 쪽이. 앞서긴 합니다. 근데 세밀함으로 봐도 네. 해리스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클린턴보다는 이제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펜실베니아의 시골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혹은 보수파 유권자 중에서 어떤 분들이 트럼프를 2016년과 2022년에 다 찍었지만 네네. 환멸을 느낀 나머지 올해는 해리스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라디오랑 디지털 광고를 이제 촬영을 했고 그걸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네네.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자면은 해리스가 그 중에서도 라디오 광고를 네. 펜실베니아 시골에 소재한 130개 라디오 방송사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또 라디오 천국이죠. AM 라디오 네. 또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0개 라디오 방송사에 광고를 띄우면서 이제 해리스 쪽이 이제 소통해 볼 수 있는 투표할 의향이 있는 보수파 유권자의 규모가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오. 펜실베니아에 지금 현재 박빙의 그 여론조사 추세를 감안해 보면 절대로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는 수준.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존 페터만 민주당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의 주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엘리트인 건 맞는데 비주얼만 찾아보셔도 대머리에 뭐 특이한 모양의 수염 그렇게 이제 기르고 다니죠.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런 이제 옷들을 굉장히 즐겨 입고 픽업 트럭을 운전하기도 합니다. 픽업 총기도 가지고 있죠. 그런 면모를 총체적으로 활용하면서 패터먼이 부지사 시절부터 패터먼은 이제 2018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부지사 선거에 나가고 뽑혔습니다. 그 이후에 패터먼이 무엇을 했느냐?
시골과 소도시를 주로 방문하면서 백인 노동자들과 소통을 했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신뢰를 확보를 했습니다. 팀월즈랑 되게 비슷한 전략이군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22년 선거 결과를 이제 20년 대선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을 눈치채실 수가 있느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백인 노동자 거주지인 시골과 소도시에서 패터먼 쪽의 격차가 바이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리스가 또 할 수 있는 게 그런 광고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혹은 선거운동원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패터먼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여러 시골 소도시를 이제 또 공략을 해볼 수가 또 있다는 일단 거죠. 또 스스로를 또 묶어가지고 또 예. 플러스를 또 노리는 예,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선거라는 건 비슷하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라고 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 선거는 보면 유권자층을 되게 좁게 나눠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예. 대한 적절한 공략 수단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펜실베니아주 그 저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히스패닉 계통이 상당히 많고 아, 예, 이제 60만 명을 넘겼죠. 예, 그리고 또 예. 특히나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 또 예. 동양 출신들이 또 되게 많다 보니까 예, 도미니카 출신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고 미국에서 하는 광고인데 영어 광고가 아니고 예, 스페인어 스페인어 광고로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사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인가 이미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히 자기도 히스패닉의 성향이 이제 그 출신 국가별로 엇갈린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이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펜실베니아 히스패닉을 계속해서 좀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민주당 쪽에서 사실 이제 그 틈도 이제 파고들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광고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에서도 옛날에 최강 도시였는데 지금은 몰락했고 이민자 인구가 많아진 도시가 한 곳 있습니다. 예. 루제른 카운티인가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라디오 방송 언론인 한 명이 또 굉장히 유력한 히스패닉입니다. 해리스가 그분과 인터뷰까지 직접 했죠. 가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넓은 땅에서 예. 후보자가 어느 지역을 직접 방문한다 이런 거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겠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함부로 시간 썼다가 성과 없으면은 왜 갔냐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1960년 대선만 생각해 보셔도 예. 리처드 닉슨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 전략이 50개 주를 다 방문하고 50개 주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거다였는데 그게 안 먹혔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일리노이 같은 이제 중서부의 경합주, 그 다음에 LBJ 린든 베인스 존슨 당시 이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남부 지역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쪽 지역을 최대한 사수하려고 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노력이 주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네. 건데 어떻든 현재 해리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공중전과 네. 지상전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면서 가고 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트럼프 모르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중전에 딱히 안 해도 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상전 같은 경우도 러스트벨트 이 푸른 장벽 트리오 같은 경우는 연방 하원이든 의회 단위 지역구든 예. 게리맨더링이 많이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무래도 대도시와 근교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수로 보면은 공화당이 그렇게 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전 조직으로 봐도 공화당이 완전 열세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게리 맨더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당이 지역구를 이상하게 쪼개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득표를 해서 편안하게 예. 승리할 수 있도록 지역구 모양을 이제 이렇게 긋는 건데 예.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합이죠. 그렇습니다. 예, 야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반듯반듯한 행정구역 따라서 이렇게 단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길쭉하거나 아, 예. 예, 이런 모양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승리. 그러니까 공화당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네. 예. 위스콘신이 또 그런 게리맨더링이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꼽힐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 구도로 보시면은 뭐 상원 선거 결과도 그렇고 민주당 야구세로 실은 분류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네네. 주의회 양원 선거 결과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의석 구성도 그렇고 공화당이 주 상원이나 하원에서 한두 석 정도만 더 확보하면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무력화할 수 있는. 있는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 한국에서도 22대 총선 직후에 나왔던 예.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게 극단적인 게리맨더링 덕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 작년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 이건 보론입니다. 주 대법원 선거에서 이겨서 7석으로 구성되는 주 대법원을 4대 3으로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니 에버스, 민주당 소속인 에버스 주지사가 공화당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했죠. 당신들 내가 짠 의회 지역구 획정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은 예. 내가 내놓은 것보다 민주당에 더 우호적일 수도 있는 주 대법원의 획정안을 받아들이겠냐라고 이제 압박을 했고 공화당 쪽에서 결국에는 에버스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35개 지역구가 있다고 치면은 16개가 공화당 우세고 공화당. 14개가 민주당 우세고 나머지 5개가 경합 지역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됐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치가 이제 양극화됐다라는 것들 이런 데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누가 지지를 하는지는 거의 다 나왔고 이제 소수의 몇 개 지역을 놓고 이제 피터지게 싸우는 이제 이런 모습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아니면은 이제 각 주 내부에서도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펜실베니아가 찍으면 여기서 승리하면 거의 승리한다라는 공식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 공식이 유효할 것 같으세요 보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유효할 것 같다. 네, 아무래도 펜실베니아도 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과 마찬가지겠지만은 과거 이제 남부나 중동부 유럽계였던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후손들이 나중에 뭐 뉴딜 시대에 블루칼라 노동자로 자리를 잡고 중산층의 삶을 누렸다든가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민주당을 덜 지지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는 미국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봅니다만 이제 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한 주 한 주 그 모양새는 정말 다르고 그 내에서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틀들 그리고 또 심지어 제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누구는 또 뭐 그 안에 법원까지 선고로 다 구성을 해버리는 예,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주 대법원은 어지간하면 직선제입니다. 그렇죠.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번 코너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미국의 속사를 조금씩 더 들여다본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샤피로 주지사 때문에 이제 꽤 관심을 가졌었는데 샤피로 주지사는 요즘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보면? 요즘도 뭐 다른 주도 방문을 하면서 해리스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예. 어떻든 간에 자관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통령에서 밀려났어도 네. 샤피로는 이제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면 26년 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2030년에는 삼선 조항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더라도 네네. 32년 대선을 바로 32년 준비해 볼 대선을 수가 준비해 볼 있거든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8년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샤피로는 이제 2032년을 바로 겨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올해 대선에서부터 자기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통령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 절실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핵심지, 결전지인 펜실베니아는 자관 내 영토고 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네. 것도 보여줘야 거기다가 되는 나이로 봐도 샤피로가 73년생이기 때문에 네네. 2032년에 나간다 쳐도 59세입니다. 예, 그런 그렇죠. 젊음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60세면 정군요 보면. 뭐 해리스랑 월즈도 둘 다 64년생이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않은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미국 스윙 스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되지만 복잡하게 담겨 있는 여러 함의들에 관해서 신선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든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재밌는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모셔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신 신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